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60편 발해 해동성국을 이루다. 서기 818년 발해의 제10대 임금인 선왕 대인수는 즉위하자마자 건흥이라는 연호를 내세우면서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내부 질서를 바로잡고 국가 번영을 위한 힘찬 출발을 시작합니다. 선왕 대인수가 인접한 세력과 정복전쟁을 벌였다는 상세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대인수야말로 정복군주였습니다. 대인수는 바다 북쪽에 여러 부를 토벌하여 국토를 크게 개척한 공이 있다. 신당서 북적 열전에 나오는 이 부분이 대인수의 영토 확장의 공적을 기록한 유일한 내용입니다. 신당서의 원문에는 바다해, 북녘 북자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해북이라는 곳이 어떤 바다의 북쪽 지방을 일컫는 말일까요? 고구려연구재단 김은국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목단강 줄기에 있는 경박호, 호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해주에 있는 흥겨워, 두 가지로 보는데 제일 설득력 있는 건 역시 흥겨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흥겨워가 저 러시아 쪽에 있는 바이칼호수와 같이 상당히 큰 담소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 같은 호수, 아마 그래서 이 바다를 흥겨워를 기준으로 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왕 시기에 이 말갈 부족 중에서 두 말갈을 확실하게 이제 제어를 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 흥겨워 부근의 서쪽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 흥룡강 지역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안원부, 회원부 이런 장소에 비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북이라는 것을 꼭 흥겨워에 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자면 신당서에 나오는 바다 북쪽에 있는 바다란 당시에는 미타호, 오늘날의 지명으로 하자면 흥겨워를 일컫는데 지금도 이 흥겨워 북쪽 연해주의 하바롭스크 변방에는 나나이족이라고 불리는 흑수 말갈의 후예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방을 토벌해서 복속시켰다는 얘긴데 김은국 연구위원은 기록에 나오는 바다 북쪽을 꼭 바다의 북쪽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발해 영토의 북쪽으로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방의 어떤 족속을 토벌했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바다 북쪽의 흑수 말갈의 동태가 어떠한가? 예, 대왕마마. 이대무왕께서 무력을 떨쳐 토벌한 직후에는 우리 조정에 고분고분 복종하여 싸운데 그동안 우리 발해 조정이 어지러운 틈을 타 공공연히 당나라 조정에 독자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고얀 놈들이 있나? 흑수 이놈들을 가만두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리고 월이의 족속들은 어찌 되었는고? 월이 역시 흑수와 같사옵나이다. 좋다. 자고로 나라가 어지러우면 변방의 오랑캐 무리들이 업신여기게 되는 법. 이 무례한 족속들을 토벌해서 변방의 국경을 확실히 해야겠구나. 짐이 나설 것이니 모두 나를 따르라! 발해의 제2대 임금이었던 무왕 대무예가 흑수말갈을 토벌하려고 했을 때 당나라를 의식해서 전쟁을 반대했던 동생 대문예가 당나라로 귀순해버렸던 사건을 소개한 적 있죠. 이때 무왕이 당나라의 등주를 선제 공격했는데 그 전투 이후로 흑수말갈은 발해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그동안에는 이들 지역에 발해의 행정구역이 설치되지는 않고 반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도 기회만 되면은 독자적인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 흑수말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갈 중에서도 가장 강성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 선왕 때 왕권을 갖다가 정립하면서 영역을 확대하면서 흑수말갈도 서서히 발해 영역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건 기록상에 보면은 이 흑수말갈이 자유롭게 발해의 허락을 맡아갖고 당나라에 조공을 해왔던데 그러한 기록을 보면은 선왕대 이전까지는 간헐적으로 지속되어 왔었어요. 근데 선왕대 이후에 보면은 이런 당나라하고의 조공한 기록이 없는 걸 본다면은 발해에 완전히 복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흑수말갈을 굴복시킨 선왕 대인수는 그 다음으로 월이말갈을 토벌합니다.
대왕 마마, 월의의 수령이 항복을 청해 왔사옵니다. 수령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발해국 대왕 마마께 월희 수령이 저희들의 땅을 삼가 바치고자 하옵니다. 네가 짐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니 아무쪼록 바른 정사를 펴서 백성들을 평안히 해야 할 것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대왕 마마. 비록 이 땅이 우리 발해 궁성에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이곳 거민들도 이제 다 발해 백성이 된 바에 민심을 위무하는 데에 내 어찌 소홀함이 있겠느냐. 북방 지역에는 회원부를 설치하고 남쪽에는 안원부를 둘 것이다. 그대를 회원부의 수령으로 임명하노라. 충성을 다해 받들겠사옵나이다, 대왕 마마. 러시아 쪽에서는 아무르강이라고 하죠. 바로 이 흑룡강, 우스리강, 바로 요 일대에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 회원부와 안원부가 이 월희 말갈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말갈입니다. 그 말갈 부족을 제어하면서 이 지역에 이제 이런 16부 중에 하나인 회원부와 안원부를 설정했죠. 안원부라고 하는 것은 먼 지역을 편안하게 한다. 그 혼란스러웠던 먼 지역을 제대로 이제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한자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해로서는 상당히 북쪽 지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의 지명으로 설명하자면 흑룡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는 희원부, 남쪽에는 안원부를 설치함으로써 흑수말갈과 월희말갈을 발해의 지배하에 편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원부는 먼 곳을 품어 안는다는 의미고 안원부는 먼 곳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북쪽의 말갈족을 복속시킨 선왕은 이번에는 서쪽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요나라의 동경 요양부에 복속돼 있던 흑요현은 원래 한나라 시절의 평곽현이었는데 발해 선왕이 공략하여 장령현을 두었다. 이 부분은 요사에 올라있는 기록입니다. 요사에 보면은 원래 이 지역이 발해 영토였는데 거란이 점령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그 요나라의 성 수도에 있는 지역으로 옮긴 것이죠. 옮기면서 그 여기다 명칭을 갖다가 부대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영현 기사는 요동 지방에서부터 더 확대해 갖고 거란이 이제 쳐들어가서 이 발해 지역을 흡수한 다음에 요의 동경 요원부라고 하는 지역의 속현이 흑요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옛날부터 이 중국의 한나라 때 평곽현이라고 그랬는데 발해 선왕 때 이 지역을 점령해서 장영현을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발해 선왕이 서쪽의 요동 지방으로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는 얘기인데 본래 제3대 문왕 시기에 발해는 요동으로 진출해서 목저주와 현도주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선왕 시기에 와서 재차 요동 지방으로 진출한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발해가 남쪽 지역, 즉 신라 쪽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발해 선왕 대인수 시기에 남정신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쪽으로 신라와 경계선을 정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남쪽으로 신라와의 국경을 안정시켰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그렇다면 발해가 신라와 한판 전쟁을 벌여서 국경을 새로 정했다는 의미일까요? 혹자는 발해와 신라와의 어떤 전쟁, 그래서 신라 땅을 침입했다는 의미로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료에 보면은 발해가 신라를 공격해서 또 신라가 발해를 공격했다는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딱 찾아볼 수 있다면 전에 우리가 무왕 때 등주 침공했을 때 732년이었죠. 그 이듬해 당이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신라로 하여금 발해 남변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이때 삼국사기에 보면은 군대를 발해 남변을 공격했지만은 눈과 추위 때문에 돌아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해와 신라의 직접적인 전투 기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발해는 옛 고구려의 평양성이 있던 대동강 유역으로 진출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신라 역시 그 주변의 방비에 신경을 쓰고 있었겠죠. 사실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은 바로 평양 지역이었습니다. 평양성에 있던 고구려민들 대부분이 당나라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당 기간 동안 황폐한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라의 북쪽 국경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상도강 35년이죠. 736년에 당나라가 폐강 이남의 지배를 신라한테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신라는 이 일대를 주변으로 해갖고 성을 쌓던가 순행을 하던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북방에 대한 관심을 계속합니다. 신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주변에 보면은 당나라 세력이 있죠. 또 북쪽에 발해가 있죠. 또 당나라 내에서 또 절도사 세력이 계속해서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북방에 대한 안정적인 방어책은 계속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하여금 정식으로 이 대동강 이남의 땅을 갖다가 영유받은 뒤에 신라는 어떻게 했는가? 당나라로부터 대동강 이남의 땅을 영유해도 좋다는 것을 정식으로 허락받은 신라가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삼국사기 신라 본기의 내용 중에서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참고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폐강은 지금의 대동강입니다. 선덕왕 3년 봄 2월에 왕이 한산주를 순행하여 민호를 폐강진으로 옮겼다. 경덕왕 7년 정월, 아찬 정절 등을 보내 북쪽 변경을 감찰하게 하였다. 헌덕왕 18년 가을 7월에 우잠태수 배경을 시켜서 한산 북쪽의 여러 주와 군의 주민 10,000명을 징발하여 폐강에 장성 300리를 쌓았다. 그러니까 발해 선왕 대인수 시기에 대동강이 바로 발해와 신라의 경계선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발해는 대동강 이북의 옛 평양성 지역에 행정구역을 설치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흥미롭게도 신당서 발해전에 올라있는 발해의 특산물에 대한 기록을 놓고 학자들 간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나라가 중히 여기는 것은 태백산의 토끼, 남해의 다시마, 책성의 된장, 부여의 사슴, 솔빈의 말, 옥주의 솜, 용주의 명주, 미타호의 가자미 등이며 구도의 오얏과 나귀의 배가 있다. 신당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청나라 시대에 발간된 만주원료고라는 책에서는 신당서의 내용 중 구도는 환도의 잘못이며 나귀는 낭랑의 잘못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고구려 시기에 환도성이 있던 그 환도에서 오얏이 많이 났는데 점 하나를 찍지 않는 바람에 9구자로 잘못 적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많이 났다는 즐길 낙자와 헤엄칠 이유의 나귀는 낭랑을 잘못 쓴 것이라는 얘기는 또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낭랑이라면 바로 평양 지역을 일컫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신당서에 있는 그 나귀의 배라고 하는 것은 발해 원류고를 통해서 다시 재검토를 했더니만 나귀하고 낭랑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발해 원류교에서 이 나귀는 낭랑이다 이러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육불은 발육지장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귀가 낭랑하고 같다면은 나귀라는 말이 발해의 여러 주 오경 15부 62주라고 62주 속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기록에 나귀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낭랑 또한 그렇다면 나귀와 같은 낭랑 또한 이 현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속현 이름은 없다. 그러니까 만주원류고에서 신당서에 기록된 나귀는 낭랑의 잘못이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중국 학자 김육불이 발해국 지장편에서 발해의 정식 행정체계인 62주 중에 낭랑이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으니 신당서에 기록된 나귀는 다른 지역을 일컫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발해 시대에 배가 많이 생산됐던 지역이 낭랑이 맞다면 발해가 평양 지역에도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통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아주 짧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궁예가 이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고려사의 한 부분을 들여다보기로 할까요? 고려 태조 왕건이 군신에게 논하기를 평양 고도가 황폐한 지 오래되었으나 터는 아직도 남아있어 가시밭이 우거져 축인들이 그곳에서 수렵을 하다가 변경 지역을 자주 침범하니 피해가 큰지라
마땅히 백성을 옮겨 이곳에 살게 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기록을 보더라도 대동강 유역의 옛 평양성 지역은 고구려 멸망 이후 남북국 시대에도 거의 황무지로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발해의 10대 임금 선왕 대인수는 혼란스럽던 조정의 질서를 바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한 임금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발해의 영토가 가장 넓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영토의 범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김은국 연구위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동쪽은 러시아 연해주 동쪽, 그다음에 서쪽은 길림성 지역, 웅안, 장춘 지역까지 들어갈 수 있겠고요. 북쪽은 아까 워리말갈, 흑수말갈을 제외했던 그 흑룡강 지역까지도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또 남쪽은 남정신라를 해갖고 신라와의 경계를 정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대동강 유역까지도 내려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동부 지역은 니하라고 해갖고 용흥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니하를 경계로 해서 또 발해하고 신라가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서 고구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동쪽으로 영역을 확보하고 강력한 고구려의 왕실을 계통을 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당서에서도 이 시기부터의 발해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발해는 이 시기에 이르러 드디어 해동성국이 되었다. 물론 이 기록이 발해를 동방의 융성한 나라, 즉 해동성국으로 이끈 임금이 10대 선왕을 지칭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선왕 대인수가 해동성국의 기틀을 잡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선왕 대인수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대의진이었습니다. 대의진은 사후에 무슨 왕으로 불렸는지 시호가 따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인수가 죽으니 시호는 선왕이다. 그의 아들 신덕이 있었는데 일찍 죽고 손자 대의진이 왕위에 올라 연호를 하마로 고쳤다. 이듬해에 당나라 황제가 조서를 내려 자기를 세습시켜 주었다. 신당서에는 11대 대의진의 다른 공적에 대한 기록 없이 이렇게만 올라 있습니다. 대신에 일본과의 교류에 관한 얘기들이 일본 사서에 비교적 상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보기로 할까요? 그 전에 일본 사서라는 사서에 실려있는 일본 재상 등원 서사가 자기 나라 임금에게 올린 표문을 들어보기로 하죠. 전왕 폐하, 또다시 발해 사신들이 왔사온데 근래 내왕하는 발해 사신들은 우리 일본 황실과 발해 조정의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 온 사절단이 아니옵니다. 이들은 장사를 하러 온 상인 집단에 불과하옵니다. 따라서 이들을 번번이 국빈으로 접대하게 되면 우리에게 끼치는 폐해가 막심할 것이옵니다. 이들이 도성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 일본의 재상이 이런 표문을 올릴 정도라면 발해와 일본과의 교역에 대한 일본의 피해의식이 상당했던 모양입니다. 당시 발해에서 일본에 가져간 물품들은 대체로 일본 귀족에게 가장 인기가 있던 모피를 비롯해서 인삼, 꿀, 주석, 철 같은 것이었고 그들이 발해로 돌아갈 때 가져갔던 물품들은 금이나 비단 같은 귀중품이었습니다. 일본의 처지에서 보자면 무역 수지가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거기다 대규모의 사신들이 도착하면 조정에 불러들여서 잔치를 베풀고 몇 달 동안 숙식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배가 파손되면 수리하거나 새 배를 마련해줘야 했으니 그 출혈이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에서 가져간 물품에 대한 일본 귀족들의 수요가 여전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던 것인데 이 시기에 와서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발해 사절단이 아니더라도 대륙으로부터의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공급선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라 상인들이었습니다. 신라하고 그 일본하고의 공식적인 관계는 779년부터 단절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이 좀 없다가 800년대, 그러니까 9세기 초반경부터 큐슈 지역하고 일본의 혼슈 섬의 서북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시모노세키랑 오사카 고 일대에 다시 신라 상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라산 물품 또는
제당 신라인사에서 온 사람들인데 당나라산 또는 서역산 물품을 가지고 일본의 큐슈의 다자이후에서 이제 일본 왕이나 귀족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일본 왕이나 귀족들은 이전에는 발해 사절단을 통해서만 외국산 물품을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속 일본 후기 841년의 기록을 보면 일본 중앙정부의 애교통상부 장관격인 태정관이 애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대제부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라인 장보고가 말한장을 비롯한 물품들을 바쳤는데 장보고는 다른 나라의 신하로서 감히 일본 왕실에 공물을 바치다니, 옛 규범을 상기해보면 이것은 정당한 물품이 아니다. 마땅히 예를 지켜 거절해서 조속히 돌려보내도록 하라. 그러나 그들이 가져온 물건들은 민간에 맡겨 교역을 할 수 있게 하라. 다만 백성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매하는 값을 어기고 앞다투 가산을 기울이지 않도록 하라. 또한 상인 일행을 후하게 도와서 식량을 넉넉히 지급하도록 하라. 비록 신라와 일본 조정 간의 공식적인 애교 관계는 단절됐지만 장보고 상인단은 일본 조정을 상대할 만큼 그 교역 규모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 청해진이 설치되기 이전에 오랫동안 우호 관계였는데 이게 굉장히 뜸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신라 상인 집단의 무역의 경쟁에서 발해가 밀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발해 사절단들은 일단 신라산 물품, 그 다음에 당나라산 물품, 그 다음에 당나라 남부 지역에 와 있던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서 서역산 물품 등등, 그래서 물품의 종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양이나 질 면에서 오직 모피와 인삼, 꿀, 말 등만을 수출했던 발해를 압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별로 아쉬울 게 없었던 일본으로서는 발해 사절단이 가져온 물품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사절단 파견의 기한과 사절단의 규모를 제한하는 문제였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인원을 제한하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796년에 여정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대사로서 외교사절단의 대표로서 일본에 갔을 때 발해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우리가 일본의 수도에 들어가는 것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20명 정도, 100명에서 300명이 되는 사절단 전부가 일본의 수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일본 측에서 재정적인 지출이 크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20에서 30명 정도만 들어갈 테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테니까, 그럼 니네가 우리가 오는 조절 횟수 또는 기간을 정해달라라고 발해 측에서 먼저 요구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발해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사절단을 보내느냐 하는 기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두고 발해와 일본 두 나라 사이의 오구한 얘기들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일본 조정에서 논의한 결과 6년에 한 번씩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발해의 의견은 어떠시오? 바다가 길을 막고 있어서 되도록 자주 안부를 묻고 전해야 하는데 6년은 그 기한이 너무 긴 듯하오. 그러시다면 발해 조정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됐던 것인데, 등원서사라는 재상이 일본 왕에게 표문을 올린 뒤로는 처음 거론됐던 6년이 배로 늘어납니다. 우리는 발해 사신을 12년마다 한 번씩 받기로 했는데 어찌하여 기한이 되기도 전에 또 찾아온 거요? 12년 기한을 못 박은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요. 바다 건너 보고 싶은 사람을 두고 그 오랜 시일을 기다리자니 그리움이 사무쳐서 참지 못하고 찾아왔소이다. 지난번 사신도 먼 길 온 손님을 박대할 수 없으니 우리 일본 조정에서는 그대들을 극진히 모시기로 했어. 하지만 다음부터는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할 것이요. 이처럼 사절단 파견 기한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중에 발해의 제11대 임금으로 대의진이 등극하고 나서 또다시 기한이 되기 전에 왕문구를 사신으로 파견했다가
일본 조정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년 기한을 채우고 나서 발해 사절단이 일본에 도착한 것입니다. 서기 841년 12월 초하루 발해 사신 하보견 등 105명이 일본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발해 사신이 일본에 도착해 있는 바로 그 시기에 이소정이라는 신라 사람이 40명의 무리를 이끌고 역시 일본에 상륙합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온 누구미야?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요? 나는 신라 사람 이소정이요. 장보고가 죽고 그의 부장 이창진이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여 무진주 주주 염장이 군사를 일으켜 장보고의 부하무리들을 토벌하였소. 나는 염장이 보낸 첩장을 가져왔소이다. 지난번에 이충이라는 회역사가 일본에 물건을 가지고 왔을 것이요. 그 물건들은 죽은 장보고의 자손들에게 남겨진 물건이니 돌려주시면 고맙겠소. 이미 일본에 와 있던 이충이라는 사람은 가지고 왔던 물품들을 일본 관리에게 빼앗겼는데 그 빼앗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장보고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일본에서 당나라 물건을 사기 위해 비단을 주고 귀한 물건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수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장보고가 죽어 물건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장보고의 사신이 가져온 물건을 빼앗은 것이다. 장보고가 죽고 청해진이 해체되고 나자 일본 관리들이 장보고 신하의 물건을 강제로 탈취할 만큼 아쉬운 상황에서 발해 사신이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의 사절단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본에 찾아간 셈이죠. 발해 사신 하보견이옵니다. 여기 우리 발해 대왕께서 보낸 국서를 바치겠사옵니다. 어디 보자. 발해 국왕 대이진이 아래오. 천황의 일상사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오. 지난번에 왕문구 일행을 사신으로 보냈사온데 횟수가 아직 12년이 되지 않아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소. 지금 하늘의 별자리가 운행하여 12년이 지났으므로 약속대로 사신을 뽑아 예를 갖추어 찾아뵙도록 하였소이다. 정당성 좌윤 하보견 편에 삼가 계를 올리는 바이요. 천황 폐하, 발해 국왕이 별도로 또 하나의 서신을 보내왔사옵니다. 이 국서 말고 다른 서신이 있단 말이냐? 무슨 내용이더냐? 소인이 대신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지금 발해 대왕 마마의 조부이신 선왕 시기에 고승조라는 사신이 일본에 왔었는데. 그래, 발해왕 대인수가 고승조를 대사로 임명해서 짐을 찾아온 적이 있었느니라. 그때 천왕께서 특별한 심부름을 시키지 아니하셨사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일이 궁금하던 차였다. 고승조는 심부름을 제대로 하였느냐?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사옵니다. 저희 발해 대왕께서 보내신 서신을 읽어보시옵소서.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선왕 대인수 시절에 일본의 사신으로 갔던 고승조에게 일본 왕이 어떤 심부름을 시켰고 또 그 심부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고승조가 일본의 사신으로 갔던 때로 잠시 돌아가 보기로 할까요? 발해 사신 고승조이옵니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까 하여 인사드리옵니다. 짐이 그대에게 부탁할 일이 있느니라.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일본의 영선이라는 승려가 당나라 오대산에 머물면서 불법을 닦고 있는데 짐이 황금 100냥을 줄 터이니 그대가 발해로 돌아가는 길에 이것을 가지고 갔다가 당나라의 영선에게 전해줄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그리하겠사옵니다.
고승조가 황금 100냥을 받아 발해로 돌아가서 선왕 대인수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고, 선왕은 당나라에 들어가는 발해 사신편에 그 금을 주면서 당나라 오대산의 영선에게 전달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그 사신이 금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어떤지 소식을 기다렸으나 기한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발해 선왕은 다음 해에 다른 사신을 보내 그 일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 전해에 황금을 가지고 당나라에 갔던 발해 사신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신을 태운 배가 요동반도 끝부분에 있는 도리포, 즉 현재의 대련시 인근에 다다랐을 때 폭풍을 만났고, 결국 그 배는 전복되었고, 물론 가져갔던 황금 100냥도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그 사실을 안 다른 사신이 황금 100냥을 구해 오대산으로 찾아갔으나 유학 중이던 일본 승려 영선이 이미 죽은 뒤였다. 어허,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진작 알렸어야지. 어째서 이제서야 보고한단 말이냐? 지난번에 왕문구가 일본에 왔을 때 우리 발해의 대왕 마마께서 상세한 전말을 적어 보냈사온데, 일본 조정에서 12년 기한이 되지 않았다 하여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셨사옵니까? 그래서 다시금 금을 잃어버린 사유를 보고드리는 것이옵니다. 그러하였구나. 내 이제 전말을 이해하겠노라. 여봐라, 저 발해 사신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도록 하라. 그렇다면 일본에서 서해 바다를 통해 당나라로 바로 가면 될 것을 왜 발해 사신이 거친 동해 바다를 항해하여 발해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다시 당나라로 들어가는 다른 사신에게 황금을 전해주게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았을까요? 일본에서 당나라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큐슈에서 대한해협을 건너 서남 해안을 항해한 다음 황해를 가로질러 산동반도의 등지로 가는 길을 남쪽 길, 즉 남로라 했고, 동해를 건너 발해로 들어갔다가 발해만을 거쳐 산동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북로 또는 발해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로는 신라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일본 측의 입장으로서는 쓸 수가 없는 길이었고, 따라서 공식적인 외교관계 또는 우호관계에 있던 발해를 통해서 당시 중국에 유학 가고 있던 자국의 승려인 영선에게 유학 경비를 대신 전달해 줄 것을 일본 왕이 간절히 부탁을 해서 발해의 선왕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견당 사절단, 외교 사절단 편에 전해주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 외교 사절단들이 중국으로 가다가 도리포 앞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그래서 황금 100냥을 전해줄 수 없었다는 얘기를 공식 문서 이외에 별도의 서신 형식으로 일본 왕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발해 사신이 기한을 지켜 13년 만에 일본에 도착했는데도 일본 측에서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안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담당 관리가 천황에게 아뢰기를, 그 나라 왕이 보낸 계 이외에 별도의 서신이 있어 존문사가 힐문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 사신들을 예전처럼 대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횟수를 지켜서 멀리서 왔으니 특별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신을 맞이하는 일본 관리 존문사가 왜 평소대로 왕이 보낸 국서만 가져올 일이지 별도로 서신 하나를 더 가지고 왔느냐고 힐문하였고, 그 때문에 사신 대접을 해줄 수 없다고 청했으나 일본 왕이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그런 내용이 속 일본 후기에 실려 있습니다. 비록 장보고의 청해진이 와해되어서 대륙의 물품을 발해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처지였지만 계속되는 무역 적자 때문에 발해 사절단을 한사코 물리치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일본 왕은 발해 사신편에 이런 국서를 보냅니다. 삼가 발해 국왕에게 안부를 묻는 바이요. 생각컨대 발해 왕께서는 옛 규범을 쫓아 12년의 세월이 지나 조회하는 시간을 어긋나게 하지 않았으니
그 정성스러움을 잠을 잘 때도 잊을 수가 없어. 발해 왕의 서신을 통해 당에 있던 승려 영선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리고 황금이 물에 빠져 유감스러우나 끝까지 전해주려고 애쓴 노력에 감사한다는 등의 얘기를 적고 일본 조정에서 발해 조정에 보내는 물품 목록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발해 사신이 영접을 맞았던 존문사가 발해의 중대성 책임자에게 별도의 천문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발해 왕이 보낸 국서를 일본 왕보다 먼저 읽고 검토했던 관리입니다. 국가 간에 거래되는 외교 문서는 반드시 함에 넣어서 밀봉된 상태로 상대방 국가에 전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함을 이제 밀봉을 해서 사절단의 대표인 대사가 해당 국가에 상륙하면은 그 지역의 이제 그 지방 관리, 영접을 나온 지방 관리한테 그것을 보여주면요, 그 관리가 그것을 전달받아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고를 하면 외교 사절단의 뭐 인적 구성이라든지 여기 온 목적이라든지 등등등을 자세히 적어서 일본 조정에 보고를 하면 일본 조정 측에서 존문사라고 해서 이제 영접을 담당하는 관리가 일본 중앙정부에서 파견이 됩니다. 이 관리가 발해의 외교 담당자에게 보낸 천문의 말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발해 왕의 계를 담은 함에 장식을 했는데 이는 옛날의 예를 따르지 않은 것이요, 문제 삼으려 했으나 의논한 끝에 그 허물을 거론하지는 않기로 했소. 다음부터는 뉘우치고 고치도록 하시오. 그런 까닭에 별도로 천문을 보내는 것이요. 임금의 국서를 담은 함은 밀봉을 해서 상대 나라 조정에 전해지는데 그 함의 표면이 예전에는 밋밋했는데 왜 이번에는 상자 표면에 문양을 새겨 넣느냐, 그래서 별도로 서신을 보내 따지는 것이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사신이 가지고 다녔던 발해 왕의 문서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물이 전해지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복연이라는 사신이 갔을 때는 그 한 표면에 아마 발해 왕실을 상징하는 문양 같은 것을 새겼을 것입니다. 문서함의 문양을 문제 삼았다는 기록은 속 일본 후기에 나타난 이 대목이 유일합니다. 문양이 새겨졌다는 것은 오히려 정성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규모 상인들이 함께 따라오는 발해 사절단을 일본 조정이 썩 내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하복연을 비롯한 발해 사절단이 일본에 갔던 때가 842년이었는데 그렇다면 이후로는 12년이라는 기한이 잘 지켜졌을까요? 발해에서 대사 왕문군을 비롯한 사절단 100명이 배를 타고 당도하였기에 역마를 타고 달려와 아래요. 이때가 서기 848년 섣달 초하룻 날이었습니다. 기한을 지켜오라고 그만큼 핀잔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8년이 채 안 되어서 100명의 사절단이 일본에 또 몰려간 것입니다. 이때 대사 왕문구가 지참하고 간 국서에서 발해 왕 대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계산하면 아직 12년이 되지 않았으니 지금 사신을 보내는 것은 기한을 지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요. 그러하나 이웃과 우호관계를 맺고 예의에 기대어 서로 교류한다는 것은 1년의 세월도 너무 멀어서 오히려 그동안 쌓은 정이 소원해질까 두렵소이다. 하물며 별자리가 8번이나 운행하여 바람과 서리가 8번이나 바뀌었고 동남쪽으로 바람이 불어 흠모하는 땅이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소이까? 뿐만 아니라 발해의 중대성에서도 일본의 태정관에게 따로 천문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오고 가는 길은 비록 멀고 소식을 전함이 드물어도 연모의 정은 헛되이 쌓여만 갑니다. 그런 까닭에 기한이 차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사신을 보내어 귀국을 찾아뵙게 되었으니 발해로서는 일본의 사절단이 한 번 다녀올 때마다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사신을 보냈던 것이죠. 아마도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부를 축적한 귀족 세력의 요구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발해 사신들이 지참한 국서와 중대성의 첨문을 미리 검토한 일본 관리들이 사신 대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읍니다. 12년을 기한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또다시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번에는 평상시와 같이 대우해서는 아니 됩니다. 변경해서 그냥 돌려보내야 합니다. 사리가 그렇지만 발해 사절단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오느라 사람과 물건이 손상된 것 같은데. 아하, 인정에 매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천황폐하께 발해 사신을 돌려보내도록 아뢰어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일본 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천황폐하께서 내리신 조칙을 전하오. 이번에 사신은 기한을 어기고 왔으니 변경해서 돌려보내야 한다는 관리들의 청이 있었으나 거친 파도를 헤쳐왔고 항해 중에 인명도 손상되어 100명만 살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아련하게 여겨 돌려보내지 않고 대접하도록 명하셨소. 멀리서 왔으니 천황 폐하를 배할할 때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시오. 결국 못 이기는 척 받아들여 주었던 것입니다. 고구려연구재단 임상선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일본이 발해 사신 기한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이내에 온 발해 사신을 받아들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때 받아들였을 때 첫 번째 그 받아들인 그 요인은 무엇보다도 일본 쪽에서 그 발해 사신이 가져온 그 물건들,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구하지 못하는 진귀한 물건에 대한 일본 왕실과 귀족층의 그 욕구가 강할 경우에는 발해 사신이 기한을 어겼을 경우에도 일본 측에서 다양한 그런 말을 통해서 그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발해 사신을 접대하게 되는데, 그런데 일본 측에서 크게 아쉬움이 없을 때는 발해 사절단이 가져온 물건들을 사사롭게 교역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서기 827년에 내렸던 발해 모피 금지령 같은 게 그것입니다. 저자는 나라의 규율을 어기고 허락 없이 발해 상인들의 모피를 구입했으니 곤장 100대를 쳐라. 발해 사신들은 들으시오. 천황폐하의 칙명을 전하는 바이요. 5월 5일에 야곡을 차고 술을 마시는 사람은 장수하는 복이 있다하여 그리하는 것이 우리 일본의 전통이요. 이런 까닭에 야곡과 술을 내리니 감사히 받도록 하시오. 해질 무렵에 수레를 타고 궁궐로 갈 것이요. 야곡은 비단 주머니에 사양 같은 것을 넣은 향 주머니를 말합니다. 결국 발해 사절단은 술도 잘 얻어먹었고 궁궐에 가서 호화로운 잔치도 즐기고 왕실을 비롯한 귀족들에게 모피도 파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발해와 일본 간의 애교 교섭은 정치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경제 교류의 목적이 지배했다고 볼 수 있겠죠. 8세기 전반 정도까지는 강했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양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요소가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의미라는 것이 꼭 그 군사적인 요인과 이제 결부시켜서 지금까지 이해를 했지만 군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인 당의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세계 정세와 관련된 정보와 같은 것도 정치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9세기에 일본이 발해 사신을 통해서 그러한 대륙의 선진 문물이나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취득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를 그런 점으로 이해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문덕천왕실록에는 발해 사신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황태우를 심곡산에 장사 지냈다. 대황태우의 아버지는 청우인데 어려서부터 심기가 깊고 마음이 넓었으며 서기를 섭렵하였다. 키가 6척 2촌이었으며 눈썹과 눈이 그려놓은 것 같았고 거동이 매우 방정하였다. 청우의 나이가 약관이었을 때 양가의 자제로서 자태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발해국의 사신을 접대하게 하였다. 발해 대사 사도몽이 그를 보고 큰 그릇으로 여겨 통사사인 야상에게 물었다. 저 소녀는 어떤 사람이요? 우리 일본 도성에 살고 있는 백면서생일 뿐입니다. 이 젊은이는 골상이 아주 뛰어나므로 자손 가운데 크게 귀한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그렇다면 저 소년의 수명이 어찌 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 보자. 32살에 재앙을 만날 것이요. 그 고비를 넘기면 괜찮을 것이외다. 그 후에 청우는 전구의 딸과 결혼하여 태우를 낳았으나 789년에 병들어 집에서 죽었는데 그때의 나이가 32이었다. 과연 사도몽의 말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발해 사신 사도몽이 관상을 봐준 대로 그 청우라는 사람은 정확히 32살에 죽었고 사도몽의 예언처럼 그가 남긴 딸이 훗날 왕후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해 사신 중 사도몽이라는 관상을 잘 봤던 인물이 있었다.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도 있는 기록이지만 애써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런 뜻도 되겠죠. 이 기록은 사도몽이 관상을 잘 본다는 그 한 가지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일본의 그 상층 계급이라든지 발해 사신과 교류했던 이런 사람들이 발해 사신의 말을 이만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발해 사신들의 그런 지적 그 물리적인 그 소양이 상당히 뛰어났다는 것. 그리고 일본 사람에 비해서 일본 사람이 전혀 의심 없이 그것을 신뢰하고 거의 50년, 60년 뒤에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발해 사신들의 그런 문화적 소양이 뛰어났다는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서기 857년 발해의 제11대 임금이었던 대이진이 세상을 떠납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대이진 시기에 일어났던 내용들은 일본에 사신을 보냈다는 일본 사서의 기록들이 거의 전부이고 신당서와 구당서 등의 당나라 사서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상선 연구원이 언급한 대로 요사라는 사서에 짤막한 기록이 나오는데 발해는 대이진 때 이르러 참칭 개원하고 의건 궁궐하고 오경 15부 62주를 두니 해동 선국이 되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발해의 도성은 건국 당시 수도로 삼았던 구국의 오동성을 비롯하여 중경 현덕부가 있었던 서고성, 그리고 흑룡강 연안현의 상경성, 그리고 길림성 훈춘의 팔련성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해 수도의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상경성인데 이 상경성은 3대 문왕 시기에 천도하여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이진 시기에 상경을 수축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상경성은 주위 길이가 16km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16km는 지금 현재 서울의 그 서울 성곽의 길이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경성이 16km이지만 나머지 오동성이나 서고성, 팔련성은 거기에 비하지 못합니다. 가령 2km 내지 3km 정도 됩니다. 이런 점에서 상경성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은 짧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 상경성은 발해가 상경으로 천도한 것이 756년인데 756년 이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문왕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왕이 상경으로 다시 천도를 하게 되는데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장안성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성이 바로 발해의 상경성이었습니다. 그런 큰 규모의 수도가 단기간 내에 조성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발해의 5대 임금 성왕이 동경에서 상경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부터 궁성 수축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 오다가 대이진 시기에 이르러서 전체적인 모습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논란이 되온 기록이 바로 신당서에 실린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처음에 그 나라의 왕이 자주 학생들을 경사의 태학에 보내어 고금의 제도를 배우고 익히더니 이때에 이르러 드디어 해동성국이 되었다. 여기 나오는 해동성국, 즉 동쪽의 큰 나라를 이룬 임금이 누구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0대 선왕을 그 주인공으로 꼽기도 하고 11대 대이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이진이 5경 15부 62주를 두니 해동성국이 되었다라는 요사의 기록에 비중을 둔다면 대이진 시기에 이르러 해동성국의 틀이 갖춰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의 5경 15부 62주가 바로 대이진 시기에 완성되었다고 요사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리하여 발해가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이진 시기가 발해 228년간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의 시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종래 해동성국이 어느 시기에 달성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 대이진 시기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해동성국은 대이진만이 아니라 혹은 그 앞에 선왕 대인수 시기가 아닌가 이러한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대이진 시기도 해동성국의 하나라고 할 정도로 번성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